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 역시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아직 정확한 문제를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은 또 소리가 나더군요. 어쨌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는 또 소리가 잘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1월 4일 새벽에 다시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멘 문제에 들어가면서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와 견해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불교는, 이 붓다는 저는 철학자, 우리 그 붓다를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이 사상가로서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뭐 신처럼 붓다를 저는 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물론 이 무신론자라는 이 말 속에서도 이 유신이라는 말이 있겠죠. 유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신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또 이 동영상을 새로 지금 새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붓다는 이 일체가 뭘까, 이 세계가 뭘까, 이런 문제를 출발하거든요. 나라 뭘까, 이 세계는 뭘까, 이 세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게 이 세는 시간이고 개는 공간인데 일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체, 전부, 모두. 그리고 일체가 뭘까? 이렇게 붓다는 저기 탐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일체는 안입이 설신의,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이 몸, 의, 생각이죠. 안입이 설신의, 여기에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즉 우리 눈의 대상이 되는 색, 그리고 이, 귀의 대상이 되는 성, 소리, 비,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의 대상이 되는 향, 그리고 설, 혀의 대상이 되는 미각이라 그러죠. 이 신의 대상이 되는 촉, 우리가 이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안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게 일체다,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참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대로 가면은 다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래 가지고 18개를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의식 있다 없다 할 때 이 의식이라는 말도 이 불경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소리가 안 난다고 하길래 참말로 정말 이 소리가 안 나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세상은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새벽에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PPT라 그럴 때 PPT를 만들 때는 주로 이렇게 이제 시각으로 확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잘 만들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시각을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보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PPT를 만들 때 가능한 한 글자를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게 그렇게 PPT를 만드는 게 아마 좋은 PPT다, 이런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 PPT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동영상 촬영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갱년기라 그러죠. 갱년기. 갱년기란 말은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52인가 3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정도 나이 됐는데, 그래서 이 말이 그 헛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 유구 합병은, 일본이 유구를 합병한 지가 1879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막 저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1871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항상 여러분들이 제 대본을, 참고하시고, 또, 항상 제 강의는 뗏목에 불과하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타고 건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계속 끌고 다닐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저기 베트남, 독일, 예멘, 양안 문제 이걸 제가 살펴볼 텐데요. 제 생각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나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이 역병이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코로나 세대라 그러죠. 아마 코로나 세대는 또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뭐 유럽의 3대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결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또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루에 1000명씩 죽습니다. 지금까지 24만이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 사망률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틀 뒤 아니죠. 제가 아마 오늘 오후인가 좀 되면 아마 미국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가이기에 아마 여러 나라에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미국 대선을 제 나름대로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민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고 있으면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플라톤은 어떻게 하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가장 저질의 인간한테 지배를 받는다.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 참 이게 정확하게 봤구나. 왜냐하면 플라톤이 가장 비판한 게 민주정이거든요. 민주정. 왜냐하면 저거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의해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국가가 믿지 않는 신을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전체주의의 시조를 플라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트럼프의 대결로 보입니다. 원래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내 세계화에 대한 불만 불평 세력이 집결한 것이거든요. 2016년에 될 때 사실 트럼프가 왜 저렇게 되었지 보통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사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미국의 제조업자와 이 노동자들은 힘들어집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은 우리의 경우는 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막
지금 우리가 그 중국하고 FTA 할 때 뭐 문제가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저기 농산물이 막 들어오면은 농민들 그 뭐 수지 타산이 맞겠습니까? 싼 게 들어오는데요. 미국은 제조업이 피해를 봅니다. 제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겸허히 이용한 트럼프가 이제 중하층의 백인 노동자들, 또 러스트 벨트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장의 그 제조업체들, 또 농업이 주요 산업인 주들에서 가까스로 승리함으로써 대통령이 된 것이죠. 사실 제가 보기엔 이 트럼프는 이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가 분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단지 트럼프의 정책이나 뭐 트럼프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뭐 거친 말버릇 때문에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모한 민주주의 확산 시도와 극단적 세계화가 불러온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망령이 이 트럼프 현상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We will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입만 열면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트럼프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같은 사람이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번 강의는 10강, 11강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화 문제 뒤에 그 사면 일중 정책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면 교육을 하면은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2차 대전 이후 분단된 베트남, 독일, 예멘, 양안의 분단과 통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능한 저는 이들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의 결과, 또 통일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여러분들이 발표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충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10강, 11강에서는 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예멘, 베트남, 양안 이 네 가지의 경우 모두 구제국주의, 16세기 제국주의가 구제국주의죠. 구제국주의 또는 신제국주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의 그 공급처를 찾아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 신제국주의죠. 그래서 여기와 모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독일, 예멘, 베트남, 양안 이게 전부 다 구제국주의, 신제국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은 자칭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로서 이 선발주자인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 2차 대전입니다. 소위 2차 대전은 그러니까 1914년부터 45년까지 30년 전쟁의 종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독일을 또 제외하면은 모두 이 분단과 통일은 식민지 독립과 냉전 체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독일, 예멘은 통일을 했고 양안은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왜 사실상의 그 통일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이미 87년 이후 39만 쌍이 결혼을 했고 또 2019년 양안의 그 무역 경제 규모가 2280억입니다. 2280억. 또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매주 700편 800편의 비행기가 왕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타이상 대만 상인들은 20만 공식 집계로는 20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1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남북한만 이렇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은 소동파 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소동파 사태라는 게 소련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외부 요인이 사라지니까 이 독립을 자연적으로 통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통일 문제, 양안 문제, 이 남북한 문제는 다 같이 미국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저는 특히 지난 강의에서 말한 바처럼 양안 문제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주로 서독 모델을 주로 참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을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면 독일식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국은 독일식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남한에 의존시키려 하는데,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북한식 사회주의는 뭔가, 주체적 사회주의는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작년에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왜 쌀 5만 톤을 주는데 받지 않을까요? 북한이 배가 불러서 거절할까요? 북한은 무엇을 원할까요?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가능한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것이죠. 동독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독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는 마르크스와 스탈린 이런 식으로 북한을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양안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참고를 하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로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독일, 예멘, 양안 분단의 배경과 통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죠. 그래서 우선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가 쓴 칼럼 캄보디아의 $1보이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1보이. 이 동남아는 크게 대륙 동남아와 도서 동남아로 나누는데, 이 동남아는 특징이 하나가, 우리가 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메주로 만들어가지고 장을 담근다면은 이들 동남아 사람들은 생선으로 장을 담근다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대륙 동남아에 속하죠.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예. 인도차이나 반도는 이름 그대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중국 세력은 베트남까지는 확대되었으나 서쪽으로 더 넓게 뻗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가보면은 인도의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좀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중국의 향기가, 남쪽은 인도의 향기가 납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남쪽으로 확대해 간 침략의 역사.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의 입장이나 주변국 입장에서 보면은 베트남의 역사는 남쪽으로 확대해 간 침략의 역사고,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쪽으로 확대해 간 개척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 진화는 인도 진화 반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진화는 인도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중국을 부를 때 진화 그런 거죠. 기원전 1세기경 불교 문헌에 그 용례가 나옵니다. 중국은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이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진은 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이게 진시황제의 진나라를 그러고 진. 이게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진. 하지만 이 진화라는 말은 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사용하면서 멸칭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진화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자, 19세기 제국주의가 바로 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왼쪽은 영국 식민지, 미얀마, 말레이 연방,
그 오른쪽은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완충지대에 있는 태국은 유일하게 식민지의 경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풍수가 좋았죠. 일종의 강대국, 두 강대국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스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완충지대라고 그러죠. 완충지대. 다음으로 우선 우리가 베트남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1, 2,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말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베트남 전쟁 그러면은 1차,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주로 아마 고찰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베트남의 역사 문화적인 측면과 제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제가 한번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그중 베트남입니다.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는 식민지 연방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베트남도 코친 차이나, tonkin, 안남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오나라, 올나라, 예? 부차와 구천, 오월동주, 와신상담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월나라, 구천의 월나라죠. 월나라의 남쪽 월남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가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중국이 지은 것입니다. 중국이. 그때는 조공체제였기 때문에 트라이뷰트리 시스템. 이 조선시대도 이 조선도 이성계가 쓰는 조선도 사실 명나라 황제가 이 이름을 낙점한 것입니다. 이성계가 조선, 화령 이 두 개를 어떤 거 올리니까 너 옛날부터 조선 아니었냐? 그래 조선 해라. 이래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베트남도 원래 자기 나라 이름을 월남 이렇게 월나라 남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겠습니까? 대월 이렇게 썼죠. 근데 이 대월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름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중국 황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공체제라는 조공체제가 깔려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선 다음에 한자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한자들이 제가 여기에 새로 하다 보니까 여기 한자들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해, 서공, 동경만, 월남, 월맹, 호지명, 무언갑, 월공 이렇게 되죠. 이 정도의 한자를 읽어야만 70년대 이전 이 한국의 시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노이, 사이공. 이 사이공은 원래 이제 통일되고 나서 호찌민 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이공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날을 맞고 통일되면서 호찌민 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onkin만. 미국은 tonkin만 사건을 조작하여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민, 월명을 베트민이라고 그러죠. 베트민. 예.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주로 이들이 프랑스와 싸운 것입니다. 베트민. 그 다음에 호지명은 호찌민. 이 베트민을 만든 사람이죠. 월명을 만든 사람이고 베트남의 국부입니다. 자, 무언갑, 보엉우엔 지압. 이게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이죠. 프랑스와 미국을 무찌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런 데 보면은 지압 장군 그러는데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보 장군 그래야 됩니다. 무 장군, 무원갑 이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무 싸우는데 원 어뜸이고 갑 최고다. 저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참말로 이름이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싸워서 이긴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보응우엔 지압이다. 보는 무, 응우엔은 원, 갑은 지압 이렇게 발음 되겠죠. 그래서 이 무 장군, 뭐 보 장군 이렇게 불러야지 지압 장군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언론사에 이렇게 쓰고 있던데 참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공은 베트콩입니다. 베트콩. 예,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데 베트남 공산주의죠. 월공 되겠죠. 우리로 치자면은 이 남로당 우리 해방 전후에 이 남로당 정도에 해당됩니다. 무장력을 갖춘 남로당 정도로 볼 수 있겠죠.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대부분 이들 베트콩과 싸운 것입니다. 미국이.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대본에 있는 그 발음은 주로 이 중국 발음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베트남 위에난 그렇습니다. 위에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바로 과거제로 관료를 선발하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조선과 월남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명이 한자로 기록된 것도 또 중국에 소멸당하지 않고 생존한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친 무언갑, 보응우엔 지압 장군을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인명이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은 너무나 유사한데요. 뭐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베트남은 원주민을 비롯한 52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고 한국은 그렇지 않죠. 또 한반도에서 성립된 왕조는 우리는 보통 한 500년 갔는데 베트남은 120년 정도로 짧아서 우리보다 분열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베트남은 우리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민족성과 분단 과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샴 쌍둥이 아시죠? 창과 앵입니다. 둘은 이 심장이 이렇게 결합된 쌍둥이거든요. 이 창과 앵인데 하지만 이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인 창은 좀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뭐 동생앵은 형과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서 뭐 동생은 도박을 좋아했다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미국의 시크스판에 들어가가지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대가정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 후손이 아마 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과 베트남은 마치 창과 앵 같습니다. 양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와 저항한 역사입니다. 저항 그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치 이 두 쌍둥이의 성격처럼 베트남은 우리와 다른 성격입니다. 왜 다를까요? 자, 베트남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재 신처 선생을 존경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였습니다. 단재 선생이 말한 대로 조선 역사상 일천열내 제1대 사건인 고려 묘청의 난이 실패한 이후 조선의 역사는 짜조파보다는 사대파가 승리한 시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는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즉 유교 사상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묘청의 난 이후 4대의 길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고대의 베트남은 중국 지배체제에 있었고 반면에 우리의 고대와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상인 강감찬 장군의 부장 강민첨 장군, 진주광시 언열공파의 중시조입니다. 이 장군이 이게 기주에서 거란의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당시 고려 현정도 직접 갑옷을 걸치고 일전불사의 각오로 싸웠습니다. 당시 거란은 동아시아 최고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송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고려의 평화는 고려인 스스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묘청의 난 이후 과거의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는 열버지고 4대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이와 또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오히려 중국의 식민지를 계속 받다가 당나라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중국에 저항해서 승리한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관대한 법입니다. 베트남은 이 몽골군의 침입도 막아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이용해서 쩌놈이라는 또 문자도 만들고 또 민족 문학이 싹을 틔웠죠. 그 베트남을 가보면은 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식할 정도로 전통 민간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게 베트남 민족 자부심의 발로라고 봅니다. 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베트남은 중국의 서대문이고 한반도는 동대문에 해당됩니다. 역사적 시기도 비슷하고 중국이 팽창하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역사는 똑같은 일들이 완전하게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행은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안동 도어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평양에 설치한 군정기관입니다. 또 안남 도어부는 안남이죠. 안동이 있고 안남이 있죠. 6도어부의 하나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중국의 남쪽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고종 67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하죠. 우리가 병인양요가 있듯이 1866년 병인양요가 있듯이 천주교를 박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우리보다 시기가 앞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방 전후에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자 지주, 기업가, 개신교인들이 대거 월남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꼭 우리와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받았으니까 가톨릭이죠. 가톨릭. 북베트남의 가톨릭 세력들이 이제 남베트남으로 넘어온 것이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청나라 프랑스 전쟁과 1884년에 청포 전쟁과 청일전쟁,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양안 문제를 얘기할 텐데 양안 문제와 또 한반도, 남북한 문제와 또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나라 청불전쟁이라고 그러죠. 청포전쟁과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과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죠. 다만 저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일본이라는 점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양안 문제와 남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청나라와 이 프랑스의 전쟁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청나라가 대만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팽오열도 그렇죠. 팽오열도를 점령하고 대만 해협을 봉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과 프랑스가 이제 강화가 성립되고 청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렸죠. 이와 동시에 청나라는 이게 팽오열도와 대만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팽우와 대만은 중국의 연해성을 보호하는 방파제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때부터 청나라는 대만을 하나의 성으로 성격시키고 그 이전에는 복건성 산하에 그냥 좀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성으로 성격시키고 본격적으로 대만 경영에 나간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에서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조선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하고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니까 1884년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또 조선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자
일본은 팽호 열도와 대만의 한량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팽호와 대만은 이게 자꾸 이게 제가 팽호로 했다, 팽호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냥 이 발음을 우리 그 옛날에 읽던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또 막 뭐 국립국어원에서 뭐 저기 뭐 본토 문화를 뭐 저기 존중해줘서 뭐 원어민 발음대로 읽으라 그러니까 이 팽호를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벙호가 되고요. 우리식대로 읽으면 그냥 팽호입니다. 팽호. 예, 팽호 열도.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호금도, 후진타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호금도 그래요. 북한도 호금도, 섭금팽동지 이런 말 쓰다가 북한도 요즘 보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가버리더라고요. 후진타오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제 동영상을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결과 팽호열도와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언제까지? 1945년까지. 그러니까 1894년부터 45년까지 51년이 대만의 일본의 식민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만이 중국의 한계 성으로 있었던 시기는 겨우 12년에 불과했습니다. 청나라 청포전쟁 1884부터 1895까지 12년 뿐이었어요. 그 이전 청나라는 대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프랑스, 나중에 또 미국 이야기를 하겠지만 프랑스, 일본, 미국의 공통점은 대만 해협에 개입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을 대만 해협을 생명선으로, 자신의 생명선이죠. 또 무역이나 뭐 배가 다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메가드는 이 대만을 불침의 항공모함으로 보았습니다. 그 트럼프 이후 미국의 베트남, 그 트럼프가 그 미국의 이제 미국의 베트남, 대만,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죠. 왜냐?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안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약간 돌려서 뭐 대만 해협 문제, 양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양안 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한국 전쟁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1950년 6월 20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미국은 신속하게 트루만 정부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는데 제1차 군사행동은 결코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해협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 그 회고록의 상세히 나오는데요. 만약 공산당이 포르모사, 이게 이제 대만을 포르모사라고 그럽니다. 원래 일라 포르모사 그러는데 이게 포르투갈 상해는 이리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섬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뭐 포르모사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포르모사를 점령한다면 이는 장차 태평양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이틀 후 6월 27일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서 오늘과 같은 양안 분단은 고착화된 것입니다. 더구나 1950년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중공의 그 정치국 학대회에서 이제 참전을 결정하고 10월 25일 중공이 압록강을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죠.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중공과 미국과는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마오쩌둥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마오안잉을 잃었고, 그의 아들을 잃었고, 또 항미 원조 지원군 19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또 이 대만 해협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대만을 잃을 것이다. 대만을. 그 이전까지 복건성 앞에다가 대군을 주둔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요. 대만을 이제 접수하려고, 해방시키려고. 해방이라는 말을 좀 잘못 나오는데요. 대만을 이렇게 통일하려고. 그래서 종합하면 마오쩌둥은 그의 아들도 잃었고 항미 원조 지원군 19만 명도 잃었고 대만도 잃었고, 반면에 대만에 도망와 있던 이제 국공내전에 실패하고 장제스가 1949년 12월 5일 날
타이베이로 오거든요. 또 동아일 때 국민당의 장제스는 기사회생한 거죠. 기사회생. 제가 대만 사람들 만나면은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한테 정말 감사해라, 고맙다는 말 해라. 이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저렇게 있겠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수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이거 한국 전쟁 후방 기지가 되니까 또 일본이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재무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전쟁이 심화되고 냉전이 더 심화되니까 나토를 이렇게 정강시키기 위해서 독일도 또 이 재무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한국전 참전 결정은 북한을 살렸는지는 몰라도 대만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했는데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자, 중미 수교에서 중공의 전제 조건은 미국이 대만과의 단교, 철군, 폐약 이 세 가지였습니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어라.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해라. 대만과 맺고 있던 방위 조약을 폐기하라. 이 세 가지였죠. 미군 이를 받아들이고 수교를 나갔던 것이죠. 반면에 미국의 전제 조건은 평화적으로 너희들은 평화적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며 양안의 일은 양안 중국인 스스로 좀 알아서 해라. 평화적으로 양안 중국인 스스로. 이게 두 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교를 하게 했을까요?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만 키신저 질서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국과 미국은 소련 견제에 더 필요성이 있었기에 대만 문제를 주변화시켜 놓았던 것이 불과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과 미국 간 누이 좋고 매번 좋은 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이 굴게하자 당시 키신저가 짜놓은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이후 중미 간의 긴장은 곧 대만의 전략적 지위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만 문제의 본질을 보면은 미국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만이 저렇게 국가 아닌 국가, 국제사회 홍길동 신세처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이 주된 요인입니다. 미국의 원 차이나 팔러시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 전쟁 때는 대만 지위 미정론을 나왔거든요. 대만의 지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평화조약 맺고 나서 그때 다시 결정하자. 이런 거 있고. 또 두 개의 중국 정책. 중화민국이 있고 중화민국공화국이 있다. 이런 두 개의 중국 정책이었는데 닉슨과 키신저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이때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대만이나 이 중국 대륙에서 모두 다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 그나마 다 존경받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또 남베트남 사람이나 북베트남 사람이나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양안 대만이나 중국 대륙이나 더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은 순원입니다. 순원. 선문이죠, 선문.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은 그래도 백범 김구가 아닐까. 여기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나마 백범 김구 선생은 그래도 북에서도 그럭저럭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 리영희 선생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 베트남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호찌민입니다. 호지명입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백범 김구에 대해서
걔네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3인의 공통점은 바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백범만 민족주의자 그 자체죠. 원래 민족주의는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이 공산주의하고 섞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은 38선을 넘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순원의 삼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이 순원이 삼민주의인데 이 삼민주의 사상 속에는 사회주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생,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원은 선생은 이 중산은 이제 이 혼대요. 일본에 좀 망명해 가 있다가 그냥 거기서 이름을 하나 따왔다고 합니다. 저는 일산입니다. 저는 일선. 자, 이 순원은 이 대만돈 화폐의 주인공이죠. 예, 선무는. 또 중국 대륙 난징에 아주 화스러운 무덤이 있습니다. 중공도 순원을 혁명의 선구자로 인정합니다. 예. 혁명의 선구자로 인정하는데 순원이 일으킨 순원은 이제 구민주의 혁명을 했다 그러고 이제 마오쩌둥은 신민주의 혁명을 했다 그러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구민주의는 뭐냐? 이 부르주아지 위주로 해가지고 혁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종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호찌민은 이 민족주의자면서도 공산주의자입니다. 현대 베트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이들 3인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 정도는 호찌민, 순원, 김구 선으로 물론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를 극도로 폄하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현대는 호찌민만 알면 반은 이해하는 셈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아버지지. 월맹, 베트민을 만든 사람. 월맹이라는 게 베트남 독립동맹회입니다. 베트남 독립동맹회, 베트남의 국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든 사람. 호찌민을 알면 베트남의 현대사는 반쯤 이해한 셈입니다. 특히 월맹, 베트민은 1941년에 호찌민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민족주의 계열 정당의 동맹으로 결성되었고 베트민의 초기 목표는 프랑스 식민제국과 일본적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고 베트남 독립의 주역이었습니다. 베트민이 월맹. 그리고 일본이 인도차이나로 들어온 이유는 당시 일본은 중국 국민당을 상대로 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국민당이 강력해지자 위협을 느낀 일본은 국민당의 물자 수송로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출할 필요성이 더뎌졌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2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사실상 인도차이나는 독일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독일의 프랑스 꼭두각시 정권인 비시 정권이 임명한 장덕구 장군의 인도차이나 정부랑 비밀리 협상하여 일본이 베트남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독일 정부와 손잡은 일본 정부는 남방 진출의 일환으로 40년에 프랑스 인도차이나 북부에 41년에는 프랑스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했던 것입니다. 자, 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또 일본 명령 1호에 의해서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연합군 사령관이 영국입니다. 일본을 항복합니다. 당시 남베트남 지역에는 영국과 함께 프랑스 연합군도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그 북베트남을 주둔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과 여기 보시면은 북위 16도 프랑스 인도차이나 북위 16도 만주를 제외한 중국 그리고 북위 16도의 인도차이나 대만은 중국 정부 총사령관인 정제세에게 항복하라. 이게 일반 명령 1호죠. 일반 명령 1호 A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세력이
이제 중국 국민당과 협상해서 좀 bun국으로 16도 bun국으로 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 전역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해서 베트남의 통치권을 접수하게 되죠. 호치민과 베트민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프랑스군과 베트민 사이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53년 7월까지. 프랑스가 지고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위 17도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남베트남,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월맹이 수립됐죠. 자, 자,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이제 64년부터 75년 미국이 일으킨 전쟁인데요. 미국은 인도 차이나에서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tonkin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베트콩은 월공이죠. 월공 베트남 공산주의자. 베트민의 일부 인원이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조직입니다.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주로 미국과 베트콩이 싸웠습니다. 물론 한국도 참전했죠.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를 체결하기 시작할 무렵에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일부 베트민 조직원 등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만든 새로운 조직이 베트콩인 것입니다. 우리 해방 전후에 남로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헌영이 남로당, 남로당이 무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베트콩입니다. 그래서 이거 월남은 이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공을 하지 못했고, 남베트남은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파병돼 싸운 것까지 한국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제가 쓴 걸 키신저 질서의 붕괴를 다시 읽기를 권합니다. 그 베트남전의 수령에서 발을 빼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나왔던 게 이게 질서가 짜여진 그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키신저가 이제 이 소련 견제에 베트남 전범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키신저는 월맹의 레둑토와 비밀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레둑토. 예, 려덕수라 그러죠. 려덕수. 그래서 이제 68년에 파리에서 미국과 월맹과 비밀 협상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경비나 뭐 54만의 뭐 주월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경비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2001년에 9.11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그 주당 10억 달러인가 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해결 안 해요. 19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뭐 철군한다 그러다가 또 서거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 월남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 경비가 지출되니까 거기다가 소련을 견제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비밀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밀 협상을 하게 되자 이 남베트남 이 두 부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월맹이 비밀 협상을 하자 월남 내의 베트콩, 당시 남쪽 베트남의 그 임시혁명정부 베트콩, 그리고 베트민, 월남정부, 미국 이렇게 사자회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3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공로로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 려덕수입니다. 여명의 눈통자 할 때 려덕수, 베트남에 국가가 있거든. 려덕수. 노벨 평화상에 선정되었는데, 키신저는 이 상을 받았고, 레둑토는 거절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철수했고, 2년 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했습니다. 남베트남의 지도청 내부의
내분과 군대의 부패, 지식인과 시민단체 침투한 공산주의자, 미국의 배신이 작용했고 결국 사이공을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언급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생소한 내용일 것인데 제가 또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부분을 좀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물론 이 교양 과목으로 듣는 수업에 대해서 3차 인도차이나까지, 차이나 전쟁까지 다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요즘에 이 동남아를 보면 왜 지금도 이 동남아가 저렇게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빈곤에서 허덕이느냐. 이 문제는 사실 이 전쟁을 보면은 됩니다. 거의 뭐 몇십 년간 계속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권한이 허덕일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의 원래 제공들은 다 제국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결론부터 말하면은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입니다. 언제? 1979년. 왜 그럼 했느냐? 만약 베트남이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연방을 결성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시 인구 1억 명의 블록에 접근할 것이고 태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노이를 견제해줄 캄보디아의 독립은 이 중공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베트남 연방이 확대되고 대륙 동남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중공이 견제 차원에서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 간에는 항상 역사적 언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태평양 도시국가와 별 관계가 없듯이 국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와는 항상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이 늘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정치적 균열의 핵심에는 늘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이공을 비롯한 남베트남의 대부분이, 사이공도 옛날에 한때는 캄보디아의 영토였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이웃은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원교 건공, 즉 먼 곳과 사귀고 가까운 곳을 때리는 이 36개 중의 23개는 이 약소국이 취할 입장이 아니라, 약소국이 취할 전략이 아니라 강대국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이 대만과 한국도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로 어찌 가까운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캄보디아는 미국과는 좋게 지내면서 베트남과 적대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통일되고 나서 소련과 관계를 트고 중공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학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들어가 보면은 1970년 10월 9일 캄보디아에서 론놀 장군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라서 미국은 캄보디아가 베트남을 적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반면에 당시의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은 베트남 전쟁에 휘말리기를 꺼려 중립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론놀의 쿠데타로 시아누크 국왕은 축출되고 그 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왔는데, 시아누크 국왕은 평양에 가서 호화로운 궁을 짓고 김일성과 호영호재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론놀 정권은 베트콩 추방의 명목으로 닉슨 정권의 의지에 동과 CIA 지원을 받았지만 크메르 루즈, 이 캄보디아의 쪽을 크메르족이거든. 크메르족. 루즈는 이 여자 입술에 바르는 이게 빨간 루즈, 빨갱이. 그래요.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를 크메르 루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메르 루즈의 공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론놀은 크메르 루즈에 패해서 하와이로 망명했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킬링 필드의 주인공 khmer rouge는 원래 이 1968년 북베트남의 베트남 인민군에서 떨어져 나와 조직되었다가 1973년 이후부터는 중공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폴포트는 마오쩌둥 주의에 심취한 독특한 인물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킬링 필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킬링 필드도 뭐 3분의 1을 죽였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1970년대 전체에서 그리 죽었지 어찌 3분의 1을 죽였겠습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이제 잘못된 통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17일 이 폴포트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이후에는 캄보디아까지 침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킬링필드 이게 전조였죠. 그래서 폴포트는 4월 17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을 점령하고 베트남은 4월 30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포트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은 정확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이제 통일되고 나면은 또 캄보디아를 또 잡아먹으려고 할 테니까 이 폴포트가 그걸 읽은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뭐 김정일이 말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김정일이 뭐 일본은 100년 숙적이고 뭐 중국은 1000년 숙적이다. 이런 말을 김정일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론놀과 폴포트는 자와 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00년 손님이고 미국은 5년 손님이었지만 베트남은 1000년 손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뭐냐? 좌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역사가 그러니까. 마치 김정일이가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이렇게 말하듯이 예. 프랑스는 100년 숙적, 미국은 5년 숙적, 베트남은 1000년 숙적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통일된 후 아니나 다를까 폴포트가 생각했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압도하여 인도 차이나 연방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드러내었습니다. 라오스에 이미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라오스 정부 각 부서마다 고문을 두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와 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공은 이 남쪽 국경에 이 동남아 블록이 대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차이나에서 소련과 손을 잡은 블록의 탄생을 막는 일은 이 덩샤오핑이 통치하는 중공을 사로잡는 집착인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만약 인도 차이나 연방의 목표를 성취한다면은 인구 1억 명에 달하는 이 블록에 절판하시고 이거 태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죠. 이런 맥락에서 하노이를 견조해 줄 캄보디아 독립은 중국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978년 12월 베트남은 이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또 khmer rouge, 폴포트의 khmer rouge를 전복시킨 다음 친베트남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훈센 총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베트남 편에 서 있죠. 예, 지금 그래서 36년째 친베트남 이 정부입니다. 훈센이요. 그래서 지금 독재를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8년에 이제 이 khmer rouge를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략해서 khmer rouge를 전복시키고 친베트남 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 간의 뭐 이념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죠. 이 공산주의 세력의 그 핵심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의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이징에는 전략적으로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의 군사력 증강이 혈안되어 있고 우리가 1969년에 보면 소련과 중공이 이 진보도에서 서로 이렇게 무장 충돌을 하고 뭐 전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국경에 거의 50개 대대병력을 배치했고 소련은 그리고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뭐 갈수록 노골적인 소련의 영역 아래 들어가고 결국 또 그 이란도 79년 1월 16일 날 팔레비 왕이 이제 망명되고 호메이니 정권이 수립되고 여기도 소련의 손길이 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모스크바와 하노이 간의 방위 조약도 막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베트남을 침략하자 소련은 국경 주변 지역을 정찰했지만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먼 물로는 가까운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중소 국경에서 공중 정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이 모스크바가 3차 베트남 전쟁에 수동적이었던 이유는 이게 아마 소련 몰락의 첫 번째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온 차이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아프가니스탄에 또 소련이 개입하거든요. 이 그럼 아프가니스탄에 왜 개입했느냐? 이제 중국의 그 중공에 맞서는 베트남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한 데 대한 이 보상 심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키신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덩샤오핑은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교활한 트릭을 구사합니다. 원래 이 중공의 속이기 전술은 뭐 고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1958년 마오쩌둥이 이제 이 허루시초프가 당시 소련 서기장 허루시초프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방문 3주 후에 마오쩌둥이 대만의 그 벚꽃성 앞에 있는 진먼, 마주 이 두 섬을 포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모스크바가 사전에 중공의 이런 행동에 동의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이런 사정도 모르고 아이젠하워는 허르슈초프까지 맹비난했죠. 덩샤오핑도 그랬습니다.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일종의 그림자극이랄까, 이 목적은 소련을 겁주는 연극이었죠. 일주일에 걸친 미국 방문은 정치 캠페인이죠. 동시에 3차 베트남전을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프로 농구팀 선수 악수도 하고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미국 군중과 직접 만나고 코카콜라, 펩시, GM, 포드의 경영진과 만나고 또 1월 29일에는 79년 1월 29일에는 카터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79년 2월 17일 날 베트남을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공군의 그 타깃은 말이죠. 같은 이웃의 공산주의 국가였고 더구나 최근까지 동맹이었으며 오랫동안 중공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던 나라가 베트남이었지 않습니까? 중공은 베트남의 난폭한 야망을 억제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겠다. 캄보디아 침략에 대한 징벌을 좀 하겠다. 교훈을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한 것이죠. 이 나라 사이에 무슨 이념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판에 말이죠. 그래서 이념을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앞에 마찰을 두지 마라. 이념 이런 게 사실 먹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련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고 또 중공은 이 베트남이란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구펑이 한 말입니다. 하국펑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공이 일으킨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이 중공은 이 전쟁의 목표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 철군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성공시키지 못했죠. 역사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중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실패작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기간 10년 대동란이지 않습니까? 1966년부터 70년까지 군대는 엉망이었고 병참 문제도 발생했고 전술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한 달간의 그 3차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인원은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희생한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베트남전은 냉전 기간 중 중국과 미국의 가장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이 형편없는 킬링피드의 주인공 이 폴포트 수백만을 죽인 살인마를 두둔한 결과는 처참했죠. khmer 루즈를 구할 수도 없었고 또 10년 동안 하노이를 윽박질러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철군을 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럼 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을까요? 바로 역시 소동파와 관계 있습니다. 소동파 사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소련 동구권 이게 붕괴되고 이게 해체되는 그 과정
예, 소동파 사태와 관계했습니다. 이제 79년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주둔을 하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소련이 휘청거리죠. 휘청거리니까 그 재정 지원이 붕괴되니까 소련이 지원을 못 해주니까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소련군이 동유럽에서 철군을 하던 1989년 이 베트남 군도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동남아의 탈냉전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죠. 그렇다면 동서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남북한은 왜 아직 이렇게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충돌되자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를 선언하면서 쇄신입니다. 쇄신 개방정책 도이머이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시장의 합리성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이 캄보디아 점령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의 원조에 기생하던 이 점령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베트남 전쟁은 하구풍의 말대로 중공은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열강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나라, 이 베트남, 이 하노이는 어떤 나라를 위한 이 대린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독립이란 자신들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도 차이나 연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중국과의 갈등을 넘어왔던 이 외골수라 그러죠. 이 생존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독립이란 이 아이디어와 다른 구계자들이 이 인정하는 이 개념사에서 타협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끔찍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제가 이 끔찍할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랑 유사합니다. 중국 문화의 흡수가 그 하나고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에 대한 반대가 다른 하나입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공업화에 성공한 네 마리 호랑이처럼 이 베트남의 미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이고 우리 또 삼성이 뭐 한 베트남 수출의 20%인가 25%인가 뭐 30%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전쟁이 개우 진정된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캄보디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킬링피드를 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베트남의 이 캄보디아 점령을 합리화할 수 있고, 왜냐하면 베트남이 khmer rouge 정권을 전복시켰기 때문에요. 둘째는 지금 이 36년간 이 캄보디아에서 이 독재하고 있는 이 훈센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또 훈센은 여기 이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훈센은 친베트남입니다. 친베트남. 지금 훈센 총리가요. 폴포트 정권에 대항하다가 안 돼가지고 베트남으로 망명했죠. 그 베트남이 이제 이 베트남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훈센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금 총리를 36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뭐 가보면은 뭐 정치는 베트남에 예속되어 있고, 또 군사는 정치 군사는 베트남에 예속되어 있고, 경제는 중국에 심하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를 본다면 빠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세에 대한 종속, 관료들의 부정, 비리, 극심한 빈곤차가 심합니다. 이게 제가 쓴 걸 캄보디아의 $1보이. 캄보디아의 $1보이는 너무 제가 캄보디아를 좀 띄워줬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캄보디아 이게 부정부패가 그리고 36년째 하는 독재, 훈센 총리, 여기에 대해서 참 캄보디아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대략 베트남의 문화, 또 한국과 베트남이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1차,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결국에 왜 분단이 되었느냐? 외인으로 보면은 외세죠, 외세. 예. 그렇지만 이 내인도 정치 파벌들이 이념적인 문제나 노선 투쟁이나 이런 것도 착용했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제가 동영상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독일, 그다음 예멘, 그리고 저기 양아 문제, 양아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무난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